기원전 480년의 그리스 땅. 아테네 북서쪽 130여 킬로미터 지점인 테르모필라의 이 좁다란 산마루길에서 스파르타의 진수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세계사의 한 흐름을 바꿔놓은 큰 전환점으로서 고대의 길이길이 참고가 되죠. 테르모필라이에서 일어난 일은 서구 문명의 기억 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테르모필리아는 신화가 현실이 돼버린 그런 일이었죠. 제 아무리 셰익스피어라 이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는 꾸며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각형의 진을 친 그리스 병사 7,000명이 수십만 페르시아 대군을 향해 진격합니다. 수적으로는 형편없이 열세였지만 그리스군은 자신만만하게 밀고 나갑니다. 선두에 선 300명이 스파르타 전사들이므로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스파르타 병사 한 사람씩을 놓고 보면 특별히 뛰어나진 않지만 이들이 한데 모이면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도 우수하고 막강했어요. 늘어선 방패에 새겨진 스파르타군을 표시한 그리스 문자만으로도 승리가 보장된 적이 많았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문명사회 역사상 단연 음등가는 무사문화였죠. 딱할 정도로 수가 적었던 그리스군은 이틀째 격전을 치르며 페르시아의 맹공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패퇴할 수밖에 없음을 안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살아남은 수천 명의 그리스 병사들에게 달아나 목숨을 건지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스파르타군 300명은 전원이 자리를 지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웁니다. 스파르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테르모필라이의 항전은 그리스군의 사기를 한껏 북돋워 놓았습니다. 페르시아군에게도 일침을 가해서 감히 건드리지 못할 상대란 인식을 심어놓았죠.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저항은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은 이긴 고전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역사학에서 테르모필라이는 죽어도 괜찮다는 듯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의식을 상징하는 암호처럼 돼버렸습니다. 이 병사들은 지조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패배가 뻔한 전투에서 기꺼이 싸워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대가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토록 의연하게 싸운 이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었던 건 그 사회가 그만큼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인간의 본성 중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바로 청렴, 질서, 화합을 바라는 욕구들이죠. 이런 욕구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나오고 자유 같은 이상을 위해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싸우게 되는 겁니다. 현대의 우리들은 아테네가 서구 문명의 탄생지이며 그리스 문화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황금기 그리스인들이 찬탄에 맞지 않았던 곳은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 문명의 이상향점으로 여겨졌지만 이때의 유토피아는 이상으로 삼고 있던 미덕, 곧 사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일치단결에 전념한다는 의미였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건 외세의 개입 없는 자주 독립과 연대의식, 그리고 전장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스파르타는 그 세 가지 모두를 듬뿍 누렸죠. 스파르타가 맹주였던 시절의 고대 그리스는 1000개도 더 되는 도시국가들의 집합체였습니다. 도시국가란 하나의 도시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국가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자체 정부가 있고 육군이든 해군이든 그 도시만의 군대를 두고 있으며 독자적인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전역이 이런 나라들 천지였는데 그 중엔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난 곳들도 많았습니다. 스파르타 역사가 시작되는 기원전 12세기는 고대 세계에 큰 변화가 일던 시기로 이집트의 세력이 기울고 두 번째 바빌로니아 제국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스파르타는 폭력과 정복에서 출발합니다. 기원전 1150년
헤라클레스의 후예로 자처하는 북방 침략자들이 선조의 땅을 되찾겠다며 남하해 왔습니다. 라케다이몬 왕이 반도의 중앙부를 차지하고서 자신의 이름을 따 라코니아라 이름 짓고 그 중심 도시에는 왕비의 이름을 붙여 스파르타라 부르게 됩니다. 기원전 750년까지 근 400년간 스파르타는 라코니아의 신앙과 문화와 통치의 중심지였고 미술과 음악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스파르타는 여성 합창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나 있었어요. 멋진 도기 제품을 만들어 내다 팔았고 뛰어난 청동 주조 기술로도 유명했죠. 이것들은 라코니아 초창기의 공예품들입니다. 스파르타 미술품은 기원전 7세기 이후의 것이 일체 발견되지 않아 마치 더 이상 제작을 하지 않은 듯합니다. 다른 모든 도시 국가들과 달리 시각 예술 분야를 외면했다는 건 분명히 작정하고 내린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스파르타 역사상 최대의 전환점이 되는 메세니아 전쟁기에 내려졌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나 새 땅과 새로운 식량의 원천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시기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문제를 인구로나 땅 넓이로나 훨씬 더 큰 나라 하나를 통째로 합병해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급변한 운명은 향후 300년 동안 스파르타 역사의 진로를 바꾸게 되죠. 스파르타가 마음에 둔 땅은 바로 서편에 따로 떨어져 있는 도리아인들의 지역 메세니아였습니다. 메세니아 정복 이전까지의 스파르타에선 유별나 보인다거나 또 특이한 면 같은 건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메세니아는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알찬 농업 경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칼라마타 올리브 산지죠. 또한 메세니아 주변은 군 장비의 필수 원료로 그리스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던 철광의 산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메세니아를 원했지만 그곳 사람들은 순순히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길고도 힘든 전쟁이었어요. 스파르타는 메세니아인들의 저항을 쉽사리 진압하지 못했죠. 첫 번째 난관은 지형적인 것으로 2,400m 높이의 타이게투스 산을 넘는 일이었어요. 물론 정상을 오르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도 될 테지만 우회하면 아주 먼 길을 행군해야 하니까 기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되죠. 당시 메세니아는 고유의 도시 국가 문화를 만들어가던 중이었어요. 자주 독립을 지키려고 저항했지만 스파르타에 지고맙니다. 스파르타가 메세니아를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리게 되지만 기원전 7세기에는 총 8,000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확보하여 그리스 제국 최대의 도시국가가 됩니다. 메세니아인들은 헤일로테스라 불린 농노가 되어 농사를 지어야만 했죠. 헤일로테스는 일종의 소작농입니다. 농토를 갖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출의 일정 부분을 스파르타인 주인한테 바쳐야 하죠. 모든 소작인의 농토에는 저마다 스파르타인 지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사실 지주가 헤일로테스를 완전한 노예로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사거나 팔진 못하니까요. 한 지역 그리스인 주민 전체를 노예로 삼으려 한 도시국가는 스파르타뿐이었습니다. 메세니아 주민이 25만 정도였고 스파르타 사회의 중추인 전사들이 1만이었으니까 인원수에선 엄청나게 열세였죠. 스파르타는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나라로 봐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 이스라엘과 유사한 점이 있죠. 물론 다른 점도 무척 많긴 합니다만은 스파르타와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양쪽이 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는 점이죠. 스파르타인들은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개조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시민 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할 새 규칙을 내놓습니다. 전쟁 기술에 모든 걸 다 바친 그리스인은 스파르타뿐입니다.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이 전사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리크루고스라는 입법자에 의해 체제가 잡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크루고스가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크레타와 이오니아 그리고 이집트에서 최상의 군사 정책을 모아들였다고 나와 있죠.
그는 또 델피 신역의 신탁소에서 신의 지도를 받았는데 아폴론 신의 조언이 그에게로 직접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침들을 갖게 된 스파르타는 마침내 거대한 궁극주의 사회로 탈바꿈합니다. 사실 그 시절 방어군이란 그냥 시민군이었어요. 농부들이 선반 위에 뒀던 창을 들고 뛰쳐나가 싸운 게 고작이었죠. 스파르타의 창건자격인 리크루고스가 이걸 개선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사회 전체가 그 결정을 좋든 싫든 따라간 거고요. 리크루고스의 법은 델피 신탁의 권위에 업혀온 터였기 때문에 쉽게 안착하고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신탁엔 이 법을 신이 내린 율법으로 여기고 엄중히 지키라는 영이 들어있었지요. 리크루고스는 실존 인물일 수도 전설의 한 방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의 개혁안이 아폴로 신이 내린 지혜의 산물이라 믿었습니다. 스파르타 사회는 권력의 피라미드가 그 기반이었습니다. 최상위가 1만 명가량의 스파르타 지배계층 호모이오였죠. 동등한 사람들이란 뜻의 이 엘리트들은 이론상으론 부와 정치 권력을 똑같이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평등한 사회, 싸울 힘이 있고 알력과 불화가 없는 군대, 그리고 일치단결된 국가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죠. 무엇이든 다 같게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만들려고 했던 것, 이것이 스파르타 체제의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을 얻고 질서가 서며 순순히 따를 거라고 믿었죠. 호모이오의 바로 밑계층은 라쿠니아 전역에 거주하는 5, 6만 정도의 반자유민들로 주로 수도 스파르타 외곽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들을 페리오이코이, 즉 변두리 주민들이라 불렀죠. 페리오이코이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참정권은 일체 없었습니다. 또한 어느 쪽이든 스파르타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만 했죠. 페리오이코이는 투표권 없는 중간계층으로서 호모이오이의 지속적인 전쟁 대비를 가능케 해줍니다. 스파르타 사회를 유지해가는 데 꼭 필요한 무역이라든지 상공업은 대부분 페리오코이 몫이었죠. 어찌됐든 무기만이라도 만들 사람은 있어야 했을 테니까요. 이들이 열차 스파르타호의 기관차였죠. 스파르타인들을 생계로부터 해방시켜서 신체 단련이며 갖가지 군사훈련을 할 여가를 줬거든요. 스파르타는 새 조직의 가동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건 모두 다 내던져버립니다. 스파르타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간 결과 문화적 빈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봅니다. 자업자득이었다고 할 수 있죠. 예술적 창조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요구되는 일이니까 그게 두려워서 수용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맨 밑바닥은 상위 그 어느 계층보다 수가 많은 농노 헤일로테스들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인 여성들은 가정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이 체제로 지배층의 남자들은 그들의 폴리스, 즉 도시국가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이들은 극단적인 방책도 기꺼이 취해서 나라의 틀을 잡아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파르타 같은 국가 체제는 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이후 수십 년이 흐른 뒤 스파르타는 모든 시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제하는 새로운 통치 체제를 고안해내게 됩니다. 기원전 7세기 스파르타는 에게의 주변 도시 수백 곳 가운데서 유별난 존재였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 어디서나 우리 현대인들은 용인할 수 없을 정도까지 국가가 시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들보다 한술 더 떴어요. 어떤 다른 도시도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진 않았는데 여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였죠. 스파르타 시민이 받는 최초의 통제는 생후 즉시 들어옵니다. 지배계층의 아기가 태어나면 국가 감독관이 신생아를 검진해서 살려둘 건지를 결정하죠. 우수 판정을 받지 못한 아기는 산소 구렁에 던져버리는데 스파르타에선 이것을 내놓는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무지막지하고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전사들을 배출하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한테서 그 가능성을 살핀 거죠.
우수한 남자들이 필요했으니 되도록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아기들만 기른다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 아기들도 심사를 받고 감독관 측의 결정에 따라 살기도 하고 산자락 아래로 내던져지기도 했죠. 살아남은 여아들은 어머니로 키우고 남자아이들은 국가를 이끌어갈 스파르타의 전사로 키웠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통치가 이루어졌지만 이 말은 스파르타인들, 즉 호모이오에게만 해당이 되죠. 그 나머지 변두리 주민 페리오이코이나 농노들은 스파르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이 창안한 독특한 체제는 대단한 성공이었죠. 그들 특유의 것이 되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존속함으로써 마키아벨리 등이 모델로 삼았을 정도니까요. 스파르타 체제의 정상은 색다른 면이 있는 세습군주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 출발점은 오랜 전통의 왕정인데요. 왕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들 경우에는 왕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왕이라 불린 일종의 종교 관리를 둔 도시들도 많았죠. 그런데 이 스파르타는 왕이 둘이었고 두 왕이 다 실권을 쥐고 군대를 통솔하고 종교적으로도 속속들이 권위를 떨친 겁니다. 두 왕이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장치였습니다. 권력 독점을 막기 위했던 거죠. 두 왕은 60세 이상의 스파르타 시민 28명과 함께 원로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원로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범죄자를 다루는 최고 법원 역할을 합니다. 스파르타는 어떻게 보면 노인 지배 사회였습니다. 고령자들이 통치를 했고 어떤 요직들은 노인들만 오를 수가 있었죠. 스파르타란 사회 환경에서 살아남아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만큼 강인하다는 증거가 되니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원로회 밑에는 30세를 넘긴 스파르타 남성 전원으로 구성된 민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권은 별로 없었습니다. 스파르타의 민회는 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그 사회가 나아갈 길을 이미 결정해 놓은 사람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들러리를 섰다고나 할까요? 어떤 정책 제안이 나오면 열광적으로 찬동해주고 부추기는 게 다였거든요. 최상위 조직으로는 에포로이라 불리는 5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군을 지휘하고 교육 제도를 감독한 이들은 상대가 왕이든 누구든 상당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민회에 자신들이 취한 조치를 해명할 책임을 지웠습니다. 에포로이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임기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마치 미국 대통령이 4년 또는 8년의 임기가 끝나면서 탄핵을 받고 법정에 서서 혐의 사실을 해명하는 격이죠. 스파르타 정치 제도는 사람이든 또 제도상의 직위든 그 어떤 경우라도 막강한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꽤 효과가 있었어요. 온 시민이 가로막고 선 셈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제재는 뭘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변하지 않게 변화를 막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거 하나 멋지게 해냈죠. 사실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 역사상 가장 안정된 정치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제는 아니었죠. 민주제의 핵심은 자유죠. 시민들은 누구나 거리낌 없이 말할 자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말한다는 건 스파르타 사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파르타 시민들은 자유로운 게 좋은 거라는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존중하라고 가르친 한 묶음의 덕목 속에 자유는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스파르타 정치의 최우선 과업은 농노 헤일로테스를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사정에 정통한 한 아테네인이 전한 대로 농노들이 스파르타인을 잡아먹었으면 할 만큼 증오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매년 스파르타 정치 일정 첫머리엔 농노들과의 전쟁 성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인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아무 농노나 죽여도 된다는 공식 선언이었죠. 투키디데스가 남긴 섬뜩한 이야기가 있죠. 스파르타를 위해 전쟁에 나가 가장 잘 싸웠다고 생각하는 헤일로테스가 해방시켜 줄 테니 나오란 말에 2,000명쯤이 모였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그들 머리에 자유인의 표시라며 화관을 씌우고 신전까지 행진을 시켰는데 그들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헤일로테스들과의 지속적인 전쟁 다음으로 중요한 통치 업무는 라코니아 생활의 모든 면을 법제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서로 같았습니다. 같은 연령대에 결혼하고 옷 입는 것도 같았어요. 말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했죠.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스파르타인들 간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훤히 드러나는 의식주 생활 수준이 달랐다면 큰 변이 났었겠지요. 각 전사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농지는 언제나 같은 규모라야 했어요. 이건 시장 경제가 없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화폐가 등장할 수 없었단 뜻이죠. 일반 시장도 있을 수 없었고 수출도 수입도 불가능했습니다. 스파르타에선 일체 돈을 쓸 필요가 없도록 모든 가정은 표준화된 생활을 하게 돼 있었죠. 간소하고 기능 본유였던 살림살이도 집집마다 같았습니다. 스파르타 문화는 금욕적이었어요. 그 때문에 요즘에도 검소하거나 억센 것을 스파르타적이라고 표현하죠. 스파르타에서는 부자들이 보란듯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내핍과 평등을 추구한 사회였거든요. 스파르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교복을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처럼 옷에서 불평등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라코니아 지배층은 말도 아껴서 해야 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과묵한 사나이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직하고 박력 있는 전사들의 기질에는 잘 어울렸죠. 라코니아식의 간결한 말은 전장에서 급작스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좋지만 느긋하게 앉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하는 데는 적합치가 않아서 스파르타 사람들을 고심하게 했죠. 자신들의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스파르타인들이 취한 대외 정책 역시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류 금지였죠. 스파르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랬죠. 또 스파르타인들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관습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국민성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을 거고요. 외지인들하고 섞이면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죠. 원래가 제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스파르타인 일행이 군대 일로 얼마 동안 외지에서 지내야 할 때면 거의 언제나 방종과 탈선이 뒤따른 것도 달라진 환경에 대처를 못한 탓이지요. 국가의 모든 참견과 통제는 설마 그랬을까 싶을 정도지만 실제로 그랬고 고대 그리스는 그런 삶에 순응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정치라는 말을 했을 땐 통치 체제와 관련된 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 제도가 사회 문화 등을 비롯한 생활 전체를 조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바로 스파르타 체제에서 이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7살 배기들에게 살인병기가 될 준비를 시킨 교육제도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성공은 엄격한 통제사회가 절대적인 기반이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 100년 세월에 걸쳐 세계 최초의 사회공학 체제를 창안해 완성시킴으로써 스파르타는 국가 통제 체제로 들어갑니다. 열등한 아이들은 없애고 우수아동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노예가 된 메세니아 사람, 헤일로테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투부대로 키웠습니다. 훨씬 적은 수로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야 하니까 스파르타인 1명이 메세니아 사람 12명을
너끈히 처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죠. 그만큼 우수한 전력을 기르려면 모든 아동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한데 모아놓고 규격화된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내 아이들은 7살이 되면 집에서 데려와 아곡이라 불리는 일종의 군사학교에 넣고 국가가 교육과 양육을 맡았습니다. 나이 7살에 앞으로 살아남아 있는 동안은 내내 그 안에다 뿌리를 내리고 평생토록 자신의 삶으로 삼아야 하는 사내아이들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꼬마들 집단에서 모든 스파르타 전사들이 배출되니까 지옥의 새끼 사자 부대라고 부름직하지 않겠습니까? 아고게는 장장 15년간의 훈련 과정으로서 스파르타 전사들에게 실전 준비를 시킨 곳이죠. 그러고 보니까 패튼 장군이 부하들한테 했다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죽이겠다가 아니라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던가요? 스파르타인들이 그랬어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고게에서의 처음 5년간 7살부터 12살까지는 파이도너무스라 불리는 국가훈련 대장이 글과 체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위 상급생들한테는 종종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했죠. 이 상황을 요즘 우리 사회로 옮겨와 본다면 중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한테 교내에서 제일 무서운 상급생 선배들이 나서서 규율을 잡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윗사람이 내리는 모든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려는 의도적인 제도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무서운 발상이었죠. 아고게에서는 첫날부터 아이들을 억세게 몰아붙이고 고된 삶을 살아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스파르타 교육 제도는 약자를 출연해서 도태시키려는 의도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전사는 한평생 마음을 놓지 못했죠. 같은 스파르타인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나약하지 않은지 분발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라야 스파르타 사나이라는 식의 계속적인 몰아붙이기가 아고게 방식입니다. 사랑의 매라고도 하지만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마구잡이 닭달에 가깝죠.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훈련을 받았죠. 아무튼 어린아이 때부터 억세고 신체 건강하고 혼자 힘으로 집안일을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성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스파르타 사회를 지킬 튼튼한 아들들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들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으로는 최우량 모체였죠. 12살이 돼서 아국의 중급 훈련 과정으로 진급하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은 망토 하나씩을 배급받아 사철 내내 이 옷만 입어야 했고 아무것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모든 건 심신단련이 목적이었죠. 겨울에 라코니아를 다녀온 요즘 사람들은 맨발에 천조각 하나만 걸쳤다가는 아마 몇 분도 안 돼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지친 몸으로 추위에 떨었던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 식사는 헤일로테스 조리사들이 차렸어요. 조리사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음식이 형편없었던 모양입니다. 스파르타 음식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선지피 수프였는데 선지가 둥둥 떠있는 돼지고기 국이었답니다. 스파르타에 가본 사람들은 그곳 음식에 질겁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시바리스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스파르타에 와서 그 수프 맛을 보고 나니 스파르타인들이 왜 그렇게 죽겠다고 나서는지 이제 알겠다고 했죠. 그 맛없는 국물이 남아 배불리 먹지도 못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은 먹었지만 흡족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흡족하게 배부르게 더 먹고 싶으면은 훔쳐야 한다는 걸 곧바로 터득하게 된 거죠. 독한 기질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살아남는 기술을 가르치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어떻게든 먹을 걸 구해야 살 수 있다면
능히 그럴 수 있는 스파르타인을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훔치다가 들키면 물론 벌을 받지만 훔치지 않은 아이는 완전한 겁쟁이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잘 속이고 잘 훔치면서도 붙잡히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최고로 쳤죠. 한 아이가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길을 썼는지를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어린 소년이 잡아먹겠다고 새끼 여우 한 마리를 훔쳤다. 상급반 선배 하나가 의심하는 낌새를 보이자 아이는 그 고약한 짐승을 망토 밑에다 감췄다가 여우한테 물어뜯겨 죽었다. 붙잡히느니 그 편이 차라리 나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고대 세계 전역에 널리 퍼져서 스파르타인들의 지독한 근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단련을 받았으면 또 얼마나 상급성이 무서웠으면 어린 꼬마가 여우한테 속을 파먹혀 죽도록 그 고통을 견뎠겠느냐 하는 거죠. 스파르타인들은 언제고 치르게 될 전쟁 때문에 청소년들을 억세고 강하게 단련시켜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사각형 진을 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각 위치를 지키는 병사들 전원의 힘이 대충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스파르타인들을 두고 전쟁을 할 때가 더 살기 편한 유일한 국민이란 얘기도 있었죠. 아곡의 생활은 탈락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소년들은 체력과 융통성, 인내력, 재간 등을 계속 심사받아야 했고 통과하지 못하면 심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벌어진 연례제전에는 스파르타인들이 모여 시험 과정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치즈 쟁탈전입니다. 스파르타 청소년들이 양편으로 나뉘어서 한편은 재단 위에 쌓아둔 치즈를 훔쳐내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채찍을 들고 이를 저지하는 시합이었어요. 그렇게 맞붙어 싸우다가 죽는 아이들도 나왔죠. 스파르타에서 남자로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많은 것들은 마치 현대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 입회할 때 치러야 하는 신고식의 원형인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 아이들 중엔 각종 시험 과정에서 실패해 죽는 경우도 많았죠. 경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계속 심사를 받고 점수가 매겨졌죠. 거기서 이기면 다양한 혜택과 영예를 누렸어요. 따라서 스파르타인은 남들과 다르지 않도록 무엇보다 평등을 중요시하도록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누구보다도 우수해야 했죠. 스파르타 아동 개개인에게는 교육을 도와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연장자인 이 지도자와의 관계는 평생 지속됐죠. 지도자가 하는 일은 자신이 보살피는 소년을 잘 이끌어서 훈련을 제대로 받게 하고 예절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도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학자들 간에는 이 두 사람의 친교에 성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군대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의 행사도 대다수가 여성을 배제시킨 남성들만의 세계가 되다 보니까 뭐랄까 동성애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관계였다 하더라도 다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엔 모두 청산했으리라 싶어요. 그래도 서로가 절친한 사이로 계속 남아있긴 했을 테죠. 하여간 사제간이든 연인간이든 사람들 사이에 그런 끈끈한 우애가 스파르타 사회를 결속시키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한 것입니다. 스파르타군이 전투를 할 땐 어디서나 될 수 있는 대로 사적으로 제일 친한 사람들끼리 전선에 나란히 섰어요. 전쟁에서는 군부대, 특히 소규모 부대의 단결력이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인데 이렇게 서로 친한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보다 더 단결이 잘 되는 부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스파르타 성인 남성들은 때가 되면 조직적으로 종전과는 판이한 새로운 세계로 인도됐습니다. 결혼과 잔인한 살인, 이 두 현실이었죠. 스파르타인들은 군대식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사회 조직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완벽하게 수행해갔습니다. 스파르타 남자들은 7살부터 이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20살이 되면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 조직으로 재편되어 죽는 날까지 그 소속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둔 스파르타 청년들에겐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촉망받는 학생들은 크립테이아란 비밀 치안대원으로 선발하는데 무슨 꼬투리든 잡아서 헤일로 테스트를 처치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죠. 크립테이아 대원들은 스파르타 시위에서 제주껏 살아가며 야음을 틈타 칼을 휘둘렀습니다. 크립테이아를 성인식의 한 변형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될 준비가 다 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은 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에선 내부의 적을 살해하는 게 그 일이었던 거죠. 스파르타인들은 가장 영리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사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농로 헤일로 테스트를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일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헤일로 테스트들 중에 특별히 잘생겼다거나 혁신적 농사법으로 유명하다거나 하여간 이 조금이라도 뛰어난 데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비밀 치안대원한테 알려졌다 하면은 곧바로 죽은 목숨이었죠. 쥐도 새도 모르게 목에 칼이 들어왔거든요. 크립테이아 복무를 바친 청년들은 15명의 전사들로 짜여진 조직에 편입됐습니다. 수시티아라 불린 이 작은 부대가 스파르타 성인 남성들에겐 평생 동안 살아갈 집이었죠. 이때가 최대의 한 고비입니다. 어느 부대에서 자신을 받아들여줘야만 되거든요. 결국 이 순간을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쏟아온 셈이죠. 스파르타 남성에겐 소속 부대원으로서의 직분이 최우선이었지만 각자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의무도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여인들을 세계 제1의 미녀로 여기던 터라 외부 세계에서는 이 부분을 스파르타인이 누리는 행복으로 보았을 법합니다. 아무튼 트로이의 헬레네도 스파르타 출신이었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거의 접촉 없이 따로 자란 스파르타인 남녀에게는 구애와 결혼이 국가가 지은 또 다른 형태의 의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의식이라는 것도 아주 특이했습니다. 남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구의 절차에 이 점이 반영된 듯합니다. 결혼은 중매로 이루어졌습니다. 혼례식은 없었고 그 대신 유괴를 당하는 것처럼 꾸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장을 했습니다. 신랑은 어둠이 내린 후 살그머니 집안으로 들어와 신방에 들어야 했죠. 그렇게 해서 신혼이 시작됐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무 즐거움도 없는 의례적인 행사였을 테지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갓 결혼한 새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때는 밤뿐이었고 그것도 오직 아내를 임신시킬 목적뿐이었습니다. 그게 리쿠르고스 법이었어요.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연인들의 만남을 더 힘들게 해야 한다는 거죠. 모험이라도 하듯 밤중에 몰래 와서 만나고는 사랑을 나누자마자 남자는 불이 나게 부대로 돌아가야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스파르타에선 30이 될 때까지 아내 얼굴을 밝은 빛 아래서 본 적이 없어야 정상이라고요. 참 이상하고 별난 사회였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본능적 욕구까지 이런 희한한 규제를 두고 그걸 지켰으니 말이지요. 이 도시국가가 본 결혼의 목적은 2세 생산이었고 그것도 아들이면 더 좋았습니다. 스파르타 남자가 묘비에 이름을 남기려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어야 했고 여자의 경우에는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에만 이름을 새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자손을 너무도 중요시했던 스파르타인들은 가능한 한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 해괴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괴상한 일들도 벌어졌어요. 남자들이 자기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초대해서 부인네들 방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자신들보다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자식을 얻겠다는 생각이었죠. 일종의 우생학적 경향을 보인 현상입니다. 일단 우수하다고 입증된 스파르타인이 있으면 그 사람 자손이 스파르타의 대를 잇도록 해야 한다는 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이 모든 규제는 남자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남자들은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농노들을 위협하는 동시에 스파르타인들의 지배적 지위를 굳건히 지켜야 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자신들은 모두 고결한 인품을 가졌다고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속으로는 가끔씩 아테네로 가서 주말을 멋지게 보내면서 재미있게 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스파르타인들이 자신들은 그 완벽하게 정숙한 생활을 전적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환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는데도 외부 세계와 전쟁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성능 좋은 전쟁 기계들이었으면서 스파르타인들의 태도는 위험을 자초하지 말자, 찬양만 받게 하자, 방패를 닦아 윤을 내되 쓰지는 말자라는 식이었죠. 스파르타는 이런 태도를 두세기 동안은 놀랄 만큼 잘 견제해갔습니다. 그러다 무슨 이유에선지 새로운 정복 대상을 찾아 나라 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 전쟁 병기들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녹이 슬 위험에 처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싸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던 걸까요? 스파르타인들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르고스와 테게아를 아주 쉽게 제패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체제를 더 넓은 땅에다가 확대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스파르타의 패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스 정복의 야망에 불타는 100만 대군을 거느린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기원전 5세기 초가 되면은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지 이오니아를 점령하고 있던 페르시아가 본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 다음 2세기 동안 그리스 역사의 모든 것이 비롯되죠. 이후 여러 세대 동안 그리스 전역이 페르시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그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리스 세계는 분열하기도 단결하기도 합니다.